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3명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로 입자 가속기의 입자와 충돌하는 것을 뽑았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강력한 양성자 빔을 만들어내는 시설로, 만약 사람이 입자 가속기 안에서 빛의 속도로 가속되는 양성자 빔과 충돌하게 된다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온몸이 벌집이 되어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1978년 7월 13일, 사건의 주인공 36세의 소련 과학자 아나톨리 부고르스키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입자 가속기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는 소련 최대의 입자 가속기가 있는 물리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날따라 입자 가속기가 문제를 일으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항상 장비를 점검하는 일이 일상이었던 아나톨리 부고르스키는 평소처럼 입자 가속기 안에 들어가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점검 중엔 작동을 멈춰야 했던 입자 가속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사람이 안에 들어가면 울리는 안전 경고등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나톨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점검을 진행했고, 이때 순간 눈에 보이지 않은 양성자 입자가 그의 머리를 관통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머리에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였고, 다만 관통 당시 순간적으로 수천 개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나톨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 사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나톨리의 얼굴이 서서히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얼굴이 부어오르는 고통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나톨리는 모스크바의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사고 당시 그가 받았던 방사능의 양은 20만 라드 이상임이 확인됩니다. 보통 사람은 500라드에서 600라드 정도만 노출되어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당시 치사량의 400배 이상의 방사능에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의사들은 곧 아나톨리가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나 예상과 다르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성자 빔이 그의 머리 뒤통수를 뚫고 들어와 코로 빠져나갔는데, 천만다행으로 양성자 빔이 매우 좁은 영역을 순간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양성자 빔이 전신을 강타했더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톨리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로 심각한 후유증을 얻게 됩니다. 당시 그의 얼굴을 강타했던 양성자 빔이 뇌를 손상시켜 조직과 신경을 망가뜨리고 왼쪽 얼굴을 마비시킨 것이었습니다. 뒤통수의 상처와 부은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었지만 왼쪽 얼굴은 영원히 마비된 채로 남겨졌고 왼쪽 귀의 청력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종종 발작 증세를 보였고 1년에 2번 이상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능 수준은 사고 이전과 전혀 달라짐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개월 후 아나톨리는 직장으로 돌아와 평상시처럼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 이어나갔고 무사히 박사 학위도 마쳤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 말고는 그에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원자력 관련 문제에 대한 소련 정부의 비밀 유지 정책 때문에 이 사실을 10년간 비밀로 간직하며 평범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련 해체 이후 아나톨리 부고르스키는 실연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 자금이 고갈되어 연구소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아나톨리는 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빠집니다. 당시 그는 발작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지불했던 약값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6년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장애 신청을 하였으나 그의 신청은 거절당했고 결국 그는 자금난에 빠져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 5월 20일 저녁, 29세의 정형외과 수련의 안나 보겐홀룸이 병원 동료들과 함께 노르웨이 나르비크 외곽의 산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퇴근 후 평소에도 자주 함께 스키를 탔고 이날도 안나와 그녀의 동료들은 전처럼 가파르고 험한 코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산에서 스키를 타고 활강하던 도중 안나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얼어붙은 개울 위의 얼음층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녀가 얼음층에 충돌하자마자 얼음의 구멍이 뚫려버렸고 순식간에 안나의 머리와 몸통이 얼음 아래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후 동료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안나의 발만이 얼음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안나의 스키 부츠를 붙잡고 물에 빠진 그녀를 구멍에서 빼내려고 노력했지만 안나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노력은 안나가 구멍으로 완전히 빠져 영원히 물속으로 사라지는 걸 막는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안나는 얼음층 밑과 물 사이에 공기가 갇힌 공간 덕분에 간신히 호흡하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얼음물 속에 빠진 안나의 체온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얼음물 속에 빠진 지 40분 후 결국 안나는 움직임을 멈췄고 그녀의 몸은 축 늘어집니다. 오후 7시 40분 마침내 구조대원들이 도착하여 삽과 기구를 이용해 얼음을 깨고 안나를 물속에서 끌어냅니다. 그녀는 북극의 추위 속에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얼음물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안나의 얼굴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호흡도 맥박도 뛰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안나가 사망했음을 직감하였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 헬리콥터가 도착하였고 저녁 9시 10분에 드디어 안나는 병원에 도착합니다. 당시 그녀의 체온은 13.7도, 이미 정상적인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지만 병원 의료진은 그녀를 소생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안나의 심장이 멈춘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북극의 혹독한 추위가 그녀의 뇌를 보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정상 체온에서는 우리 몸에 산소가 없이 20분을 넘길 수 없으나 저체온 상태에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뇌도 산소를 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 없이 좀 더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의료진들은 그녀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드디어 10시 15분 처음으로 안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점점 그녀의 몸은 회복되었고 안나는 12일 후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는 중환자실에서 2달 정도 더 추가적인 치료를 받고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이후 안나의 생존 사례로 저체온증은 보편적인 수술법으로 탄생합니다. 이 수술법으로 사람의 몸의 체온을 저체온으로 유지해 골든타임을 늘려 심장과 혈액순환이 멈춘 상태에서도 심장수술과 같은 어려운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나는 퇴원 이후 6년에 걸친 재활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었고 2009년 말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병원에서 방사선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매우 황홀한 기분이 들 때 구름 속을 걷는 기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표현으로만 가능하고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구름 속을 걷는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패러글라이딩 파일럿,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다 보면 정말로 구름 위를 걷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2007년 2월 14일 35세의 독일 패러글라이딩 챔피언 에바 비스니어스카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보라산에서 200명의 선수와 함께 연습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에 열리는 패러글라이딩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전 훈련의 일환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시작하기 직전 갑자기 대회 관계자 중 한 명이 기상이 나빠지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선수들에게 경고합니다. 무시무시한 뇌우와 폭풍이 온다는 기상 예보에도 불구하고 에바는 비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글라이더에 몸을 묶고 2명의 동료들과 함께 공중으로 몸을 날렸고 지상에선 에바의 독일팀 동료들이 밴을 타고 그들을 따라다니며 파일럿들의 비행 상황을 지켜봅니다. 이날 함께 비행을 한 사람은 독일 챔피언 에바와 오스트리아 출신 제럴드 그리고 중국인 선수 해종핀이었습니다. 그녀와 2명의 동료들은 천천히 북쪽으로 비행했고 작은 네우 구름이 하나둘씩 보이긴 했으나 아직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보라산 산등성이를 넘어 초원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좀 전에 본 것과 다른 엄청나게 큰 2개의 네우 구름을 목격합니다.
베테랑 패러글라이더 에바와 그녀의 동료들은 충분히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뇌우 구름의 위력은 강력했고 결국 에바와 그녀의 동료들은 비행을 그만두고 착륙하기로 결정합니다. 지상에서 독일팀 동료들이 그들의 착륙을 돕기 위해 착륙 지점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 에바와 그녀의 동료들은 구름을 피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씨는 점점 더 나빠졌고 구름이 하나둘씩 합쳐져 거대한 정난운으로 변해버립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가로 길이만 20km 정도의 거대한 폭풍우였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순식간에 에바와 중국인 해종피는 폭풍의 상승기류 속으로 빨려들어가 버렸고 오스트리아 출신 제럴드만이 간신히 폭풍 속에서 벗어나 농장에 착륙합니다. 정난운 속에 빨려들어간 에바는 패러글라이더에 묶여 초당 28m의 상승과 30m의 하강을 반복합니다. 당시 에바는 대기권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의 300m 더 높은 지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에바는 영하 50도의 추위 속에서 직경이 15cm나 되는 우박 세례를 받으며 하늘에 떠 있었고 결국 그녀는 6000m의 상공에서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완전히 기절해 버립니다. 에바는 이렇게 약 40분간 하늘에서 기절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무엇인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에바는 그녀의 패러글라이더와 함께 마치 누군가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듯 무서운 속도로 지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에바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속도로 땅에 떨어진다면 그녀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에바가 지상으로 약 3km를 자유낙하한 후 갑자기 그녀의 글라이더의 날개가 저절로 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바의 낙하 속도는 점점 안정되어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그녀는 드디어 의식을 되찾고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뜬 에바는 자신이 살아서 천천히 착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구름 속을 걷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에바는 극적으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놀랍게도 에바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오랜 시간 의식불명과 산소 부족, 극심한 추위에서 살아남은 에바의 상태가 너무나도 멀쩡했던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약간의 타박상과 귀와 다리에서 발견된 동상 이외엔 에바의 몸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중국인 동료 해종피는 현장에서 75km 떨어진 곳에서 번개를 맞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겪었는데도 에바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다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비행을 결심했고 결국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대회 때 탄 패러글라이더는 사고 당시 그녀가 탄 패러글라이더였습니다. 이후 에바의 놀라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녀는 10번이나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과 같은 확률로 살아남은 세계에서 가장 운 좋은 여성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